예술 역사를 만들다 시밴드 민키 16장 인상주의 미술과 표제음악 햇빛과 물결을 예술에 담다. 19세기는 기술과 진보의 시대였다. 철도가 놓였고 도시가 발달했으며 산업혁명의 결실로 새로운 공업 제품이 줄줄이 선보였다. 국제박람회가 19세기에 성행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1851년에 런던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는 어느 모로 보나 세계 최초의 박람회로 손색이 없었다. 독일 출신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엘버트 공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얼리어댑터였다. 신기술에 늘 관심이 많았던 그는 외국인이라는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영국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박람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람회를 위해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수정궁 자체가 신기술의 개가였다. 수정궁은 미리 만들어 놓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으며 투명한 유리를 철근이 에워싸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431. 낭만주의가 주장하던 상상력과 시적인 감성, 과거에 대한 복구적인 열정은 현실에서 이루어진 산업 발달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든 또는 도피하듯이 프랑스의 회화는 현실을 충실하게 화폭에 옮겨놓은 쿠르베와 도미에의 사실주의, 그리고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러나 일견 낭만적으로 그린 밀레와 루소의 바르비종파로 양분된 듯했다. 이 두 유파는 낭만주의 이후 프랑스 회화를 지배하는 경향으로 군림하는 듯했으나 회화의 변혁은 뜻밖의 방향에서 튀어나왔다. 사진이 발명된 것이다. 433. 사진이 보급되면서 카메라가 빛의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빛의 인화와 효과, 노출의 정도, 현상과 인화의 솜씨 등이 예술적 기량의 한 부분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상주의는 파리를 예술의 수도로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예술 사조도 인상주의처럼 획기적이며 아방가르드적이지 못했다. 비난이든 감탄사든 세간의 시선은 일제히 인상주의로 쏠렸다. 435. 결국 마네는 고전의 힘을 빌려 옷 벗은 여자와 옷 입은 남자들이 현실에서 뒤섞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네가 고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다. 이래저래 풀밭 위에 점심 식사는 큰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다. 왜 그림이 반드시 고상해야만 하는가? 왜 그림은 현재 상황을 그리면 안 되는가? 라는 마네의 항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대중은 마네를 외면했지만 졸라와 보들레르는 동시대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마네를 열렬히 찬양했다. 마네는 역사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 붙이고 사는 시대를 그렸으며 일찍이 벨라스케스와 반 다이크가 그랬듯이 인물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 번도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영원한 멘토일 수밖에 없었다. 439. 왜 당시의 비평가들은 인상주의 그림에 대해 그토록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사진의 탄생과 함께 사람들은 사진을 인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빛을 알게 되었다. 즉, 광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인상주의로 분류되는 젊은 화가들의 관심사 역시 빛에 있었다. 그들은 야외에서 빛의 효과를 관찰하여 그 빛이 닿는 순간 물체의 형상이나 색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에 옮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빛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특히 움직이는 대상을 주제로 삼아서 그 움직이는 대상에 빛이 닿았을 때의 느낌을 포착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고도 매력적인 주제였다. 441. 순간적인 광선의 효과에 대한 색채와 시각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인상주의의 과제였다면 이 과제에 가장 충실했고 평생이 과제만을 탐구했던 이는 모네와 시슬레 정도일 것이다. 모네의 초창기 작품인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보면 비슷한 주제에 대해 마네와 모네의 시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다. 모네의 연인 카미유를 모델로 한 여성이 잔디 위에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신 드레스를 펼친 채로 앉아있다. 흰 천과과 드레스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광경을 포착하기 위해 모네는 이 주제를 거듭 그렸던 것이다. 442. 마네의 작품이 집중하는 대상은 사람이었던 반면 모네는 풀밭에 둘러앉은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머리 위와 어깨로 떨어지는 한낮의 밝은 햇살을 표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사광은 신사의 푸른 재킷 어깨 위에서 하얗게 빛나고 앉아있는 숙녀의 드레스 자락과 흰색, 린넨에 떨어지는 햇빛은 군데군데 얼룩을 남겨놓았다. 이 그림의 주제는 사람과 점심 식사보다는 빛과 그림자일 것이다. 마네는 이 그림을 호평하며 8살 아래의 후배 모네를 새로운 예술의 기수로 인정했다. 모네가 일생 동안 집착했던 과제는 물결, 바다나 강의 햇빛이 닿았을 때의 느낌이나 대기의 느낌을 포착하는 데 있었다. 442. 인상주의의 경향을 마네의 도시와 인물, 모네의 풍경으로 크게 나눈다면 에드가 드가와 피에르 오케스트, 르누아르는 이 두 경향을 절충한 화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의 관심 역시 마네처럼 도시와 인물에 있었지만 그는 인물의 역동성, 즉 움직이는 인물의 동작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드가는 초기에는 경마장이라는 소재에 집착했고 중기 이후로는 발레리나의 동작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묘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446. 확실히 르누아르는 마네나 모네처럼 과감하고 진취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는 1880년대 들어와 한동안 앵그르의 고전적 화품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루벤스를 연상시키는 풍만한 여성 누드를 그리기도 했다. 1895년에 그린 목욕하는 여자들은 루벤스에 대한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존 화단의 화풍을 어느 정도 절충하여 고전과 아방가르드의 중간쯤에 선 르누아르의 그림은 화랑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르누아르의 화면은 색채와 형태가 모두 풍만하고 부드러우며 대상에 대한 온화한 시선과 활기가 느껴진다. 마네와 드가의 날카로움은 확실히 덜하지만 보는 이를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작품들과 화가의 따스한 마음이 절로 드러나는 작품은 르누아르의 강점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다. 449. 이런 근대사회의 자신감이 예술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은 셈이다. 이제 회화의 중요한 요소는 화가의 눈에 비친 소재의 완벽한 제안보다는 소재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각이 되었다. 그리고 예술가의 주관이 형식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단 회화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낭만주의가 득세하던 음악에서도 표제 음악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450. 1820년대 이후 작곡가들은 소나타 교향곡처럼 엄격한 양식을 따르기보다는 덜 도식적인 악곡들을 통해 자신들의 창작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했다. 즉흥곡, 연습곡, 반주곡, 변주곡 등 짧고 간단한 방식의 음악들을 통해 때로는 피아노 반주가 붙은 가곡을 통해 작곡가들은 쉽게 하나의 음악을 완성할 수 있었다. 교향곡과 소나타가 정식으로 차근차근 짓는 하나의 건물이라면 작은 악곡들은 스케치북에 담긴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여주듯 작곡가들이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었다. 450. 19세기 들어와 음악의 형식이 무너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화가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지각을 화폭에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듯이 음악의 작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가의 감정이 되었다. 19세기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모차르트처럼 슬픔조차도 밝고 화사한 선율로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섬광처럼 지나가는 악상의 순간을 보다 솔직하게 음악 속에 토로했으며 그 음악의 모습은 그전에 비해 한층 예리하고 어둡거나 다채로워졌다. 음악 속에 담긴 예술적 체험이 보다 깊고 넓어진 것이다. 453. 이제 표제 음악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무소르크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리스트의 순례의 해,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등 모두 회화의 한 장면을 음악으로 옮긴 듯 회화성이 강한 음악들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은 이처럼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 소재를 음악으로 표현하려 한 표제 음악으로 점점 더 옮겨갔다. 454. 드뷔시가 주장한 인상주의적 음악은 당시 유행하던 바그너의 장대하고 거창한 주제의 음악에 대한 반발이다. 바그너의 음악이 하나의 동기를 사용해서 계속 그 동기를 확대해가는 방식이라면 드뷔시는 하나의 특정 선율, 즉 자주 반복되면서 청자의 기억에 남는 하나의 선율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그보다는 바다나 구름, 대기 등 움직이는 자연의 인상을 세포가 분열하듯 흩어지는 화성을 통해 표현하려 하였다.
드뷔시의 표현 기법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대상은 물거품이 부서지는 바다나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시시각각으로 그 색채를 달리하는 햇빛이었다. 드뷔시가 음표를 사용해 그리려 했던 대상은 그로부터 한데 세대 전의 모네와 르누아르가 고심했던 햇빛과 물결이었다. 454. 떠들썩한 스캔들을 만들었던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나 인상주의 화가들의 첫 번째 전시는 사회의 진보가 예술로 옮겨간 현상일 뿐이다. 그들은 선구자라기보다는 사회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의 양상을 외면하지 않은 지식인들이었다. 그리고 미술이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에 앞장선 덕분에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비교적 수월한 방식으로 회화적인 풍경을 음악에 담는 표제음악을 발표했으며 19세기 후반이 될 무렵 인상주의와 표제음악은 미술과 음악의 주도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456. 17장. 예술산업의 성장. 직업예술가와 컬렉터의 등장. 메테르니히를 비롯해 1815년 빈 회의에 모인 구체제 지지자들은 독일을 35개 공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나누고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오스트리아에게 되돌려주는 등 대혁명 이전으로 유럽을 복귀시키려 했다. 그러나 군주들의 힘으로도 한번 돌아간 시계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귀족과 평민으로 계급이 나뉜 시대, 절대 왕정을 신봉하던 시대는 과거로 흘러갔으며 지성과 경제력을 갖춘 부르주아인 중산층들이 귀족을 제치고 사회 주류층으로 올라섰다. 459. 최초의 공연장들은 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졌고 새로운 관객들은 교회 대신 공연장에서 영혼의 정화를 얻기 원했다. 말하자면 교회가 주는 비일상 속의 순간을 예술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때맞춰 나타난 베토벤은 귀머거리 천재라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대중에게 각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예술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고 영속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수요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베토벤을 비롯한 19세기 초반의 작곡가들은 아직 청중보다는 후원자들에게 더 큰 보수를 받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퇴장과 함께 로시니가 등장하며 이 후원자와 청중의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460. 유쾌하고 명랑한 루시니의 희극들은 나폴레옹의 퇴장과 함께 마침내 긴 전쟁이 끝났다는 유럽인들의 안도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19세기 초반에는 교향곡 같은 기악곡보다 오페라 공연이 더 인기를 끌었다. 1799년에 이미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100군데가 넘는 오페라 극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많은 극장에서 세비야의 이발사 도둑같이 세미라 미대 등 로시니의 오페라들은 공연되는 족족 선풍을 일으켰다. 461. 런던 시민들은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핸델의 오페라에 환호하며 작곡가를 아예 영국에 머무르기도 하기도 했다.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부유한 증산층이 늘어난 런던은 1815년 이래로 악보 출판물이 전문화되어 있으며 중산층의 딸들 교육을 위해 피아노를 필수품으로 들여놓았다. 공연 저작권이라는 개념 역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 462. 파가니니의 신화는 유럽에서 국제적 음악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청중은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연주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베토벤 음악은 독일인의 소유가 아닌 전 유럽인 나아가 전 세계의 소유였다. 음악을 통해 돈을 번 최초의 연주자와 작곡가였던 파가니니와 루시니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들은 순회의 연주를 통해 음악의 국제적인 성격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기악 작곡가들의 경제 상황에 나아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슈만은 모두 간신히 빈곤을 면하는 정도의 수입밖에는 올리지 못했다. 468. 최초의 지휘자는 베토벤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한다. 베토벤 시대까지만 해도 지휘자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작곡가 본인이 자신의 곡을 지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베토벤의 경우는 귀가 들리지 않아 스스로의 곡을 지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지휘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에 기악곡 연주회가 보편화되자 이에 맞춰 지휘자의 역할이 커졌다.
우선 고난이도의 기교와 대편성을 요구하는 관현악일 경우 지휘자가 없이는 일사불란한 연주가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연주할 곡의 작곡가가 이미 사망한 경우다. 이 경우에도 작곡가를 대신할 지휘자가 필요했다. 1870년대에 이르러 악보와 연주의 수입으로 인해 작곡가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전 유럽적 베토벤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베토벤과 가장 비슷한 교향곡을 만드는 이가 브람스였다는 점도 작곡가로서 브람스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기반이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1876년에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토벤의 교향곡 10번과도 같다는 말로 이 작품을 칭송했다. 473. 어찌 보면 아직 대중음악이라는 장르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비르투오소 독주곡과 멜로드라마가 담긴 오페라에 대한 19세기 청중들의 선호는 오늘날 댄스 음악과 통속 드라마의 유행을 연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음악은 명백히 소수 귀족이나 엘리트가 아닌 대중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직업 연주자와 직업 작곡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중 몇몇은 놀라울 정도로 거액의 수입을 올리며 유명 인사가 되었다. 마치 오늘날의 가수와 배우가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듯 말이다. 474. 코톨드가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특히 선호했던 화가는 폴 세잔이었다. 이런 이유로 코톨드 갤러리에는 큐피드 석고상이 있는 정물 생트, 빅투아르 산 정경 등 세잔의 여러 대표작이 여러 점 소장되어 있다. 큐피드 석고상이 있는 정물은 전통에 연연하지 않은 세잔 특유 스타일을 보여준다. 사과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모두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세잔은 한 작품을 그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종종 사과가 썩어버렸다고 한다. 그는 사물을 과학적 원리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형태와 형상이 모두 부정확한 느낌을 준다. 화가가 큐피드 상을 돌면서 관찰한 결과로 큐피드 상은 마치 몸을 비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479. 세잔은 긴 생애 동안 그리 특이할 만한 점도 없었고 인상적인 사건이나 전설을 남기지 못한 화가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물의 형태는 원래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사고방식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상념대로 사물을 그렸을 뿐이다. 화가의 주관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세잔의 작품은 다가오는 20세기와 피카소의 등장을 예견하게 한다. 피카소는 우리 모두 세잔에게 빚지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이런 세상의 남다른 면모를 코톨드는 직감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480.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는 이제 이처럼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술에 합류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도달했다. 코톨드 컬렉션은 19세기 후반의 부르주아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과거 귀족들의 못지않은 소양과 감각, 그리고 뛰어난 시대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481.